키가 몇인지를 왜 물어봐? 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리고 내 키가 몇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일한다면서요. 내 키랑 내 몸무게가 왜 궁금한데. 아니, 춤은 왜 춰요, 면접장. 그러게. 춤은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노래는 왜 부르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또 했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제로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노래를 또 골랐냐? 이것도 면접관들이 직접 고른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라서 그걸 골랐다라고 하는데, 면접관은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대? 우리는 모르는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키, 몸무게 그리고 명모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상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양반들이 어찌 또 제로투는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욕을 했는지 너무 웃긴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너처 코너 탑 오브 탑 하나 더 붙여드렸어. 신삼변 시대. 오늘은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단연지 세 분의 변호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뉴페이스 연. 안녕하세요. 보글보글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이 딕션이랑 이 딜리버리가 아주 좋아요. 목소리 톤. 야, 너무 완벽합니다. 예쁜데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근데 텐션 여기서 확 죽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로 바꿨네요, 아예. 지글지글 양절입니다. 지글지글로? 지난주에 제가 징글징글이 아니라 지글지글이라고 써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아예 바꿔주셨네요. 지글지글로. 여기 지금 또 우리 양변은 팬층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냄새는 나는데, 왜냐면 이런 문자만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이제 여론시장 왜곡하는 거거든요. 여론시장 2798님 양 변호사님 최고세요. 인증샷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신삼병 세대를 응원합니다. 정치쇼 포에버. 뒤에 거 좋아요. 근데 이 인증샷 모인 거 보니까 책 한 권 인증샷인데 그림 변호사. 저거는 그림같이 생생한 법 이야기. 이거 사진이 옛날 사진인데? 2016년에 썼던 책이에요. 사진은 한 30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지열 형 처음 봤을 때쯤. 그보다 좀 그보다 나중이구나. 조금 이후에 한 2, 3년 지나서 때입니다. 이것도 요번에 쓴 책 같은 책이에요? 조금 달라요. 이번에 쓴 책은 저기서 이제 정치쇼에서 하면서 좀 에세이에 가깝게 쓴 거고요. 저 때는 제가 책을 저게 세 번째 책인가 네 번째 책인가 그래서 조금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은 또 많이 풍부한데 법에 더 치중을 했고요. 뭐 지금 나올 책은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책으로 썼어요. 지문책이 잘 팔릴 것 같습니까, 나오면? 그건 뭐 독자분들 선택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 팔려야 잘 팔리는 거예요? 요즘에 책들이 워낙 많이 안 팔려서 사실 한 10,000부만 넘어도 요즘은 많이 팔렸다고 하는 정도가 돼요. 100만 부 팔리면 재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야, 알겠습니다. 100만 부를 함께 갑니다, 저희는. 아파트 사요, 그러면. 아파트 사요. 정말요? 네. 자, 랜디오님께서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려요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비가 엄청 오고 왔으면 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모키나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누가 거기 갔어. 누가 거기 가서 에이 비 와라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좀 따가울 거예요. 그 누구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거죠. 야, 이거 사실 예전에 이거 피의자한테 요구하는 검사도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은 피의자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경찰 이야기. 단변이 무슨 아니 얼마나 이상하면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후라고 화를 내셨잖아요.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탈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자녀가. 그래서 자녀 사건을 해결해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소속 경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경위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사건 잘 처리해줬으니까 나랑 만나자 이러면서 잘 처리해줬으니까 그래서 지난달 27일에 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술자리로 불려 나갔습니다. 그렇지. 이게 안 나가기가 참, 왜냐면 아들이 뭐 계속 막 사고치고 이런데 그 현직 경찰이 뭐 해결해줬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 이게, 아이고. 근데 현직 경찰이 이 사건 관계인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해관계 당사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요. 꼭 만나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애초에 그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고 그래요? 신고를 하고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 관계자가 네. 뭐 사적으로 만나서 뭐 애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나중 일이지만. 나중 일이지만. 나중 일이지만. 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돼서 만나는 것만 원래는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네. 피의자였어요 아들이. 맞아요. 피의자였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경우였죠. 헤어질 결심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도 형직 경찰하고 사건 피의자의 만남이니까. 거긴 너무 예쁘잖아요. 담 변호사님 뭐 어디로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정신 차릴게요. 네.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들 일이니까 아들 일 해결해 준 경찰이 보좌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거 하주연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안 나갈 수도 거절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은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 거절 못하죠. 예. 거절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러 문제에 엮여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사건 하나 해결하고 또 그 다음에 관할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경찰이 굉장히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뭐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내가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차 한 잔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밥 한 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아이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뭐 그냥 적절하게 한번 뵙고 네. 그냥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네. 밥을 먹고 그래 밥 한번 사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밥집도 그러니까 밥자리도 아니었어요. 밥자리도 술자리로 술자리. 부르는 거였는데 그 경위가 술자리에서 취했어요. 네. 그래서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를 했고 예. 이 어머니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파일에는 당시 상황이 다 담겨 있는데 이 경위가 내가 당신 자녀 사건 처리해 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 번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급기야 본인이 진짜 원했던 다른 목적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좀 추접한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나 당신이 되게 좋은데 같이 가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술 한 잔도 하고 이 뒤에 얘기도 해도 되나요? 예, 뭐 하십시오. 보도가 된 거니까.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양 변호사? 아니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이가 없어서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본인의 원하는 걸 네, 그냥 정말 얘기하는 거. 노골적으로 이제 회유를 했고 이 경위가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냐면 집에서 깔끔하게 한번 보고 싶다. 나 진짜 당신 너무 예쁘다. 나 좀 사랑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머니가 술을 좀 그만하셔야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 뒤에는 차마 말 못하겠고 재차 똑같은 목적을 강요합니다. 야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을 들은 경위의 반응은 이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경위한테. 그 경위가 뭐라든가요? 뭐라 그랬대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니 어머니가 일단 상황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집에 다녀오겠다면서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니까 이게 성적 수치심 용어 굉장히 법률상 용어 같잖아요. 경위가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이제 술도 깨고. 그러면은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뭐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를 돈으로 회유하려고 시도를 해요. 합의 보자 이거구나. 네, 금전적으로 뭐 어머니 병원에 가시고 그렇게 보답해주고 싶다. 뭘 보답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근무해서 이걸 전혀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취재 들어간다. 지금은 일단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에요. 대기 발령 조치가 난 상황인데, 근데 뭐 감찰이 시작이 됐고, 뭐 비위가 뭐 심각하다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형법상 당연히 문제된 행위죠. 일단 강제추행죄부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손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식 수사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징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 다 뭐 그냥 가볍게 뭐 정직이나 견책 뭐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 비슷한 거 예전에 이거 지금 검사요? 피의자한테 피의자한테 주말에 피신 조서 받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나? 관계가 있었나? 어쨌든 그 검사 하나 있었죠. 네. 전모 검사. 네.
그 검사는 해임됐죠. 제가 네. 알기로 해임됐었고 그때 이제 검사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맞아요. 바람에 피의자고. 예, 피의자하고 네. 그때는 이제 뭐 어머니나 이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본인이 피의자 피의자 본인. 본인이 한 사건과 관련해서 음. 그때도 굉장히 참 뭐 어처구니 없다라고 한 밖에 10년 할 정도 말이 됐던 없죠. 한 것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네요. 네. 예. 그때는 그냥 해임이 됐다. 네. 근데 그때는 형법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피의자가 구속됐다거나 구금돼 있는 피의자였다라면 네. 피구금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는데 피구금 부녀자 예. 간죄. 근데 이제 강제추행이라든가 강제 뭐 성폭행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봐서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 예. 맞았다. 예. 근데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검사실에서 예. 피의자랑 검사가 어찌됐건 그래서 그 검사는 그만뒀다. 이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마무리하고요. 오늘 요 얘기 좀 해보죠. 이 제주도에 관련된 아이템이 2개가 있는데 요 3부에서는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 네. 제주도 변호사 사건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사건이 있어요. 네. 최근에도 한번 언론 신문에서 보도가 된 거 제가 봤는데 요거 사건이 복잡한데 일단 사건 일지부터 좀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이게 사건이요. 굉장히 좀 예전에 일어난 네. 사건이에요. 1999년 11월 5일 새벽에 제주 한 아파트 앞에 승용차가 주차가 돼 있었는데 칼에 찔려서 피에 젖은 채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서 숨진 채 발견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혈흔도 많고 이랬던 걸로 봐서는 딱 살인 사건인데. 네, 그렇죠. 밖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 차에서 뭔가 조작해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사망한 걸로 보이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는데 이 피해자가 당시 44살이었던 고 이승용 변호사였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원래 검사였어요. 그런데 92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개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 뒤에 이렇게 살해가 된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44살이면 상당히 젊은 네. 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인데요. 네. 일단 이 변호사 시신이 굉장히 지금 뭐 참혹했어요. 일단 없어진 금품 같은 거는 없어서 뭔가 네. 원한 관계의 살인임을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네. 굉장히 잔인하게 찔렸어요. 네. 시신에 이제 배에 2곳, 가슴 가운데 한 곳 흉기에 깊게 찔린 흔적이 있었고 네. 칼이 심장을 바로 찔러서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이런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뭐 전문가가 살해한 것처럼 그렇죠. 자상들이 줬고. 그리고 웬만한 흉기로는 이렇게 찔려서 바로 심장을 찌르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흉기의 특성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목에도 가벼운 칼자국이 있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한테 공격 당한 뒤에 급하게 차에 타서 이동하려다가 재차 흉기에 찔려서 지금 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목격자가 없었던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CCTV가 지금은 CCTV가 다 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CCTV도 너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가 이제 차량 내부 현장 또 도로에 일부 떨어진 혈흔 네. 이 정도가 이제 살인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범행 도구도 없고 지문도 없고 족적이 없고 범인이 단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현상금 500만 원까지 걸면서 그때 당시 네. 돈으로 지명 수배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양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제주도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인데 네. 이게 왜 다 최근에 이렇게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이 99년도에 있었는데 1999년도 있었는데 2019년 20년이 딱 지났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SBS니까 제목 프로그램 제목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사람이 직접 제보를 했어요. 본인이. 살인죄를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본인이 저지른 거 아니라 조직 두목이 이 변호사를 협박하라라고 사주를 해서 네. 친구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고 사실은 그냥 혼 좀 내줘라라는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본인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 네. 친구하고 계획까지는 세운 다음에 친구만 혼자 갔던 거예요. 근데 네. 혼자 갔다가 이게 일이 좀 잘못됐다. 지나치게 된 바람에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렀다라고 본인의 SBS 팀이 알려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구체적인 진술이 있네요. 자기는 과거 폭력 조직 무슨 파에 몸담았다. 뭐 유탁파라고 네. 뭐 이것도 알려진 거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폭력 조직 두목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가서 겁 좀 줘라라고 해서 친구와 같이 겁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고 친구가 혼자 갔는데 그만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건 뭐 이런 일 있으면 무덤까지 가지고 갈 텐데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이걸 왜 그 알 제작진한테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외국까지 갔던 PD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으면서 거의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근데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한 거. 사실은 안 끝났었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알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서 나한테 찾아와라. 대신에 나에게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금품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근데 실제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를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 해외에 있고 공범 같은 경우는 공범이 기소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외에 있었던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 해외에 있던 시간이 빠지니까 이게 예전에는 살인 사건이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있던 그 멈춰 있던 공소시효 기간 동안에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는 기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지시했다는 두모, 그다음에 실제 실행한 친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방송에 보도되고 자기 거의 자백 영상에 나오니까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거잖아요. 살인 혐의로. 공동정범인 거죠. 공동정범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이미 사망했지만 계획을 같이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법원에서 재판은?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했고요. 2심에서는 징역 1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대법원이 어제 다시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징역 12년형 선고했던 걸 깨고 이거 무죄 같다라면서 다시 돌려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 이게 중요 부분에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증거도 없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 변호사 1, 2심에서는 왜 유죄 나온 거예요? 똑같은 사안 가지고? 일단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아, 1심 무죄. 네, 1심은 무죄가 났는데 2심은 왜 유죄가 인정이 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흉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라 특별히 제작해서 더 날카롭게 만든 흉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냥 뭐 부엌칼 같은 게 아니고 아니었어요. 흉기의 특성을. 그래서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명인을 찾아가서 그 흉기를 특별 제작해서 실험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실험으로 입증이 됐었어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그걸 유죄를 인정을 해서 12년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다시 바뀝니다. 원심을 어제 판단이 났는데요. 원심 깨고 지금 사건이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일단 살인을 저질렀다는 당사자 진술이 있어도 지금 진술 주요 부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진술을 굉장히 여러 번 번복했거든요.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진술을 번복했고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 뭐 예를 들어서 두목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두목이 교도소에 있었던 거예요. 아,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교도소에서 하려면 하는데 변호사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식당에서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엇갈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이제 자백이 지금 거의 유일한 증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증거들로 봐서는 뭐 흉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거를 유죄의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요. 범행 도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일반인이었으면 그런 걸 추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 사람 본인이 조직폭력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런 흉기를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 법원을 봤을 때는 일반인은 모를 텐데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단변?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흉기 같은 경우는 흉기의 구체적인 모양을 알기는 사실은 당사자라든지 당사자로부터 이것을 듣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돌려보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언론 보도 등을 보고서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데 이것을 유죄로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법원의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유죄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양부연? 끝난 건 아니고 공소시효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추가 증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런
예전 사건들 보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른바 과학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직접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에서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네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로 뭐 흉기를 휘두른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참 그러면 아직은 광주 고법의 저 파기환송심을 지켜봐야 된다. 뭐 여기까지 드리면서 4부에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 4부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사건은 이것도 한때 좀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이제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일단 징변이 요거 사건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건은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주시에서 이게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하던 남녀,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 김모 씨가 운전한 렌터카였는데 여행 중에 새벽 1시에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오픈카로 굉장히 과속을 해서 이 오른쪽으로 도로가 굽은 도로를 가다가 인도로 차가 돌진한 거예요. 속도 제어를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옆에 경운기하고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차량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고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는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굉장히 크게 다쳐서 10여 차례 대수술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숨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사건 한번 딱 보니까 음주일 것 같은데 느낌에 사건의 쟁점은 뭐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위험하게 운전을 한 거 아니냐. 근데 남자친구는 본인은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는 안전띠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그래서 약간 갈등 상황이었는데 새벽 1시에 라면을 먹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차를 운전해서 나오다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냐. 그리고 중간에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 라고 물어보고 여자친구가 응 안 했어 응이라고 하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속도를 급하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혹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안 한 걸 알고 여자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무리한 운전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어차피 뭐 오픈카니까 충돌하면 벨트를 안 한 분은 튀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혐의는 내가 딱 보니까 징변 요거 허 변호사님 요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뭔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었고 특가법상 이제 위험운전 치사, 그러니까 위험운전 하다가 실수로 죽였다. 그리고 음주운전 이 혐의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아까 징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안전벨트 안 했어? 응 하고 19초 만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114km까지 밟아요. 갑자기. 갑자기 남편 운전벨트 안 했어? 응.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확 밟아가지고 한 19초 만에 사고가 났다. 그렇죠. 그리고 벽을 추돌하고 자기는 멀쩡하고 여친구 튀어나와서 죽었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돌담 받고 경운기까지 박아서. 근데 문제는 운전자는 그때 경상 정도여서 경찰관이랑 대화도 되게 자연스럽게 했고 근데 여자친구는 튕겨나가서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뭐 거의 쓰러져 있었대. 이런 현장 목격자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뭔가 갈등 관계가 있어서 이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걸 알고 사고인 것처럼 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봐서 기소를 한 거예요?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는 각자 주장이 이거 첨예하게 엇갈렸을 것 같은데? 뭐 첨예하다기보다 딱 이 부분인 거예요. 검찰에서는 야 이거 그렇게 빨리 급가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2차로에 시골길 가면 2차로에 차들 막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워놓은 차를 들이받거나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게 또 오픈카니까 지붕이 열려 있는데
네. 안전벨트 안 했으면 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결국엔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은 밖으로 튕겨져 나갈 거 아니냐. 그거 알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가속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남친 쪽은 남친 쪽에서 이게 뭐라고 주장하시 궁금해요. 운전자, 그러니까 남자친구 쪽엔 안전벨트 안 했냐라고 물어본 거는 네. 왜 안 했냐라고 챙긴 거지. 일종의 주의를 환기시킨 거지. 아, 안전벨트 안 했구나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거 뻔히 블랙박스에 녹음 다 돼 있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범행 동기로 봐야 되느냐. 이건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갈렸구나. 네, 같습니다. 같아요.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이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죄로 판단을 했죠. 2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판단을 했는데 근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의 법률상 위헌 운전치사 혐의 왜냐하면 이게 술을 마시고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저는 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렌트카잖아요. 내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픈카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픈카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타보고 렌트카를 탄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튕겨져 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인정을 하려면 동기가 중요해요. 물론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동기가 없지만 살인의 동기 자체가 일단 여자친구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헤어진데 안 헤어졌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 헤어지고 싶고 여자친구를 튕겨져 나가서 죽이고 싶은 남자가 새벽 1시에 굳이 여자친구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운전을 해서 나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네, 본인은 술까지 마셨는데 음주운전까지 하면서 여자친구 새벽 1시에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래 그럼 나가자 라면 먹으러 좀 이런 거는 좀 뭔가 동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네. 무슨 뭐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인은 죽고 만삭 아내는 죽고 남편은 좀 경상이었죠. 맞아요. 근데 결국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살인의 동기로 봤던 게 그 만삭 아내 이름으로 보험금이 엄청나게 들어있었거든요. 95억이었대요. 95. 네. 그러니까 그 보험금 편취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거다라는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네. 동기가 그렇죠. 있긴 한데 이거는 여자친구 헤어지는 게 뭐 살인을 해서까지 헤어져야 될 그 정도 동기가 안 된다. 이런 여자친구는 거. 그냥 연락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이런 거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거면 정말로 헤어지자라는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고 뭐 연인들이 흔히 그냥 이렇게 툭탁툭탁 하면서 맞아요.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만나게 되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걸로 그렇게 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또 그런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들으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이 남자분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증명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리한 기소가 저도 맞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남자의 책임을 묻긴 물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사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걸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 교통사고에서 나온 실형치고는 꽤 높게 선고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하면서 요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거죠, 어저께 최종 이것도. 네, 지금 뭐 유죄가 아니고 무죄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확정이 된 거고. 살인만 무죄. 그렇죠. 그렇죠. 살인만 살인만 무죄고 이제 위험운전 치사는 이제 유죄가 된 거죠. 특가법. 그래서 그렇죠. 징역 4년.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템 좀 볼까요? 신협 면접장에서 이거 신협 협동조합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그죠, 징변. 신협 면접장에서 맞습니다. 무슨 우리 일이 뭐 있었나?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단체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금전거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제 채용을 한 겁니다. 그게 여성 응시자. 요거는 이제 우리 단변종 이 사건 같은데 부글부글 해주세요. 예? 여성 응시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질문이 이랬어요. 키가 몇이에요? 아유 무슨 이제 이 대학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쁘네. 그리고 아우 무슨 과 출신이면 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춤 좀 노래하고 춤도 좀 춰보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또 특정
이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네. 제로 투 댄스라는 거 김 변호사도 알죠? 아니요, 인터뷰에서 제로 투 몰라요? 댄스? MZ 진짜 모르세요? 네. 네. 갑자기 아는 데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지난해 어. 약간 뭐 인터넷 방송 이런 데서 많이 돌았었고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좀 많이 돌았는데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좀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춤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단순한 리듬에 여성분이 주로 골반을 흔들면서 추는 춤인데 그런 춤을 추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면접위원 한 명이 그걸 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이게 무슨 도대체 지금 나오네요. 지금 나오네. 이거를 면접장에서 추라고 한 거예요. 이걸 면접에서 이걸 어떻게 쳐? 쳐요, 이거를. 예? 이거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은 라치카의 가빗인데 네. 가빗이 정도의 프로는 방송에서 출 수 있지만 일반인이 면접 보러 들어가서 그렇죠. 면접 이거를 이거 주고 이거 불가능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항의를 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명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채용할 때 남녀 고용 평등법상 이런 거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꼭 직무가 필요한 게 아니면.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고 변명이라고 내놓았고, 그리고 노래, 춤 이런 건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관련 학과에 했고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 꼭 이런 선정적인 춤으로 자신감을 엿봐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담배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부글부글 밑에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딱 팔짱 끼고 앉아있는 폼이. 네. 소개팅이에요? 네? 아니 왜 이런 걸 왜 소개팅에서도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야? 하죠. 어떡해요. 키가 몇인지를 왜 물어봐? 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아니 그리고 내 키가 몇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일한다면서요. 내 키랑 내 몸무게가 왜 궁금한데. 주량도 물어봤어요. 주량이요? 왜 나랑 술 마시려고?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거 봐. 뭐뭐 과라서 예쁘네. 이것도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요? 그럼 왜 저는 법학과 나왔는데 법학과는 안 예쁜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법대 나와도 내가 얼마나 예전에 유명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거구나. 제가 이런 얼굴로 그런 말을 드릴 건 아니지만 키가 몇인지 뭐뭐과라서 예쁘네. 뭐뭐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 자신감을 엿보고 싶으면 본인이 하시던지. 소개팅 자리도 아니고 지금 미스코리아 뽑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걸 왜 얘기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앞서 저기 잠시 얘기했던 하 변호사 잠시 얘기했던 거 요새 예전에 저는 어디 가면 키 몸무게 쓰는 칸 되게 많았던 제 기억에 우리 연수원 처음에 들어갈 때 사범연수 들어갈 때 거기 뭐 서류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나 키 몸무게 썼던 기억이 김 있거든요. 변호사님. 키 제대로 썼어요? 거짓말했죠. 비싸 썼어요. 김 변호사님. 아니요. 우리 옛날 사람이에요. 아 그죠. 우린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근데 네. 대학교 때만 해도 취업 준비할 때 키 몸무게 쓰는 이력서가 기본 폼으로 공유가 되고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제가. 네. 기억에. 그런데 이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국내항공사에서 채용할 때 키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직무의 사항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2015년에 암리치 8만 닿으면 되는 걸로 키 제한이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신협에서 직원을 뽑으면서 키 몸무게를 물어본다는 건 좀 제가- 상식 바뀌죠. 박사를 하려고 미국으로 이력서를 넣을 때 거기는 성별도 안 써요. 제가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거기는. 네. 미스터 미시즈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는지 내가 여잔지 내가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람인지도 몰라. 그건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냥 내 능력만 보고 뽑는 거죠. 지금 여기는 면접장이잖아요. 이게 하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키 몸무게 쓰고 그런 게? 그렇죠.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남녀 고용평등법 7조에 보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뭐 용모, 키, 체중 이런 신체적 요건이나 미혼인지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나 요구하는 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춤은 왜 춰요? 면접장. 그러게. 춤은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노래는 왜 부르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했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제로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노래를 또 골랐냐? 이것도 면접관들이 직접 고른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라서 그걸 골랐다라고 하는데 면접관은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대? 우리는 모르는 제가 건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남녀고용 평등법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키 몸무게 그리고 용모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상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모르는 양반들이 어찌 또 제로투는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요구를 했는지 너무 그래. 웃긴 거예요. 이거 국가인권위에서 간 거잖아요, 한 변호사 요거. 네. 이 국가인권위의 판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인권위에서는 일단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얘기했죠. 평등권 네. 침해 차별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직무와 상관없는 이런 질문으로 이 차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인권위법 제2조에도 보시면 성별을 이유로 이렇게 고용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무죄라고 봤고 인권위에서 조사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자, 이것도 있네. 인권위에서 신협 전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뭐 대책이 될까? 근데 이 신협이요. 네.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래요? 면접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모 같은 거 내지는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지금 지역에서 대책 뭐 어떤 공공기관이라는 데서 대책 마련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했었을 때 그 교육이 얼마나 부질없는지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로 가죠. 오늘은 아이템 4개 중에서 뭐와 관련된 그림이 골라오셨을까?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avec sa hiérarchie et ses collègues, directrice d'école à Pantin en Seine-Saint-Denis. 이 음악 나갈 때 우리 양변이 우리 오늘 처음 우리 하 변호사에게 아유 미안해요 내가 요새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 변호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 미리 다 듣고 와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이 뭐 살롱드지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양변이 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녹음하신 줄 알았어요. 네, 직접. 그래서 다시 들었어요. 돌려서. 불어도 하세요? 어? 불어도 하세요? 야. Je parle français. Je ne parle français. Ne parle français. 못한다고요. 이건 뭐야? 말을 자기 못한다고요. 버전 다시 녹음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난 그렇게 읽히는데? 저 불어 못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 살롱드지 이게 진짜 불어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에? 진짜 불어가 살롱드지가 무슨 불어예요? 아니 거기 뭐 앞에 뭐라 해잖아. 그냥 그게 진짜 불어인지도 모르겠는데 발음은 뭐 불어 같아. 고등학교 때 불어였어요? 아니요, 저 도가했습니다. 에? 뭐 하셨어요? 저 불어요. 그거 해보세요. 뭐 약간 불어 톤으로. 주먹벨 주연어? 오. 간단한 거예요. 제 이름은 허주연입니다. 뭐야? 할줄 안다는 건데? 아니, 몰라요. 자 이러면요 저희가 이거 저 녹음 다시 합니다. 남 PD가 끄덕끄덕했어 지금. 농담하지 마시고요. 녹음 다시 합니다 앞에 저 우리 요 음악 들어갈 때 양변 기대하겠습니다. 버전으로. 성우분이 해주신 귀한 결정 났어. 자, 녹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 오늘 그림. 오늘 그림은 조금 전에 이제 신협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면접관들이 그 면접 온 여성의 외모에 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졌던 이런 일인데 그와 관련돼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제목은 이제 무정한 미녀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무자비한 미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프랭크 딕시라고는 19세기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소재는 존 키츠의 같은 이름의 시에서 따온 거예요. 이 시 제목도 하필이면 불어긴 한데 라 벨르 당상 멜스라는 그런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전에 그 판도라 그림 소개해드렸던 워터하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시를 소재로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데 이렇게 갑옷을 입은 무장한 기사가 산비트를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긴 머리에 가벼운 발걸음을 가진 야성적인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 반해서 이 내 말에 태워서 꽃으로 된 화관도 씌워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요정의 동굴로 나를 데려가는데 깜빡
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떠나버리고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많은 화가들도 이 시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변호사의 삐딱한 시각으로 이 시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니 처음 본 여인이 산기슭에서 갑옷을 입은 무시무시한 기사를 만나는데 뭐가 좋다고 갑자기 사랑에 빠졌을까. 이거는 사실상 기사가 본인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주장 아닐까. 말에 강제로 태워서 사실상 납치를 한 거 아닐까라는 삐딱한 상상을 했고요. 제 상상의 근거가 되는 게 시 중간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슨 말을 했는데 난 그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확신을 한다. 그건 지 생각일 따름이죠. 어떻게 그걸 확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아까 신협 얘기처럼 그냥 아름답다라는 외모에만 취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을 끌고 다니다가 이 여인은 동굴에서 잠든 틈을 파서 도망을 가는데 그걸 또 잊지 못해서 하루 종일 찾아다닌 것을 멈추지 않고 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화관을 씌워서 꽃밭에서 놀았다고 했는데 다람쥐도 추수를 끝내고 호숫가에서 새도 더 이상 날지 않는 계절이 바뀌도록 아직도 이 남자는 찾아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신협도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아직도 이 용모만 따지고 있는 그런 정말 예전에 키케모곤 시대에 머물러 계신 것들이 아닌가. 제발 잠에서 깨서 변화하는 시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림과 시를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존 키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변호사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한 변호사님 이거 직접 들으니까 더 좋죠. 제가 그 영문 전공이거든요. 죄송해요. 네, 존 키츠 시를 배웠어요. 그런데 되게 서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뭔가 판무파탈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이런 걸로 봤는데 근데 방금 들으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완전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진짜 시대에 맞게 프레임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이 없으니까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네. 그러니까. 아니 허지원 변호사님 수준이 양지열 변호사님 비슷하네. 우리 둘만 이상하고. 우리 인물랑 비슷해 전혀 없잖아. 영문가. 오키나와에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백편. 예. 오늘 살롱드지로 끝으로 신사 한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단연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